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니체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신의 창조설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면서 인간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며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종교의 도덕률을 넘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부터 사랑하고 긍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니체 사상의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라, 니체의 자존감 수업입니다. 이 책은 40년 동안 니체를 읽어온 저자가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지금이야말로 니체를 꼭 읽어야 한다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거나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독의 자유를 만끽하고 어린아이처럼 창조적인 세계를 만들고 고통 속에서도 강인하게 살아가고 주어진 인생과 운명에 감사하고 노예가 아닌 주인의 삶을 영위하고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는 등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나를 사랑하는 기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부단히 배우고 익혀야 한다.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은 니체 사상의 핵심입니다. 니체 시대에는 신의 존재가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인간은 신을 가장 뛰어난 존재로 설정하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비하기 십상이었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는 신은 사랑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니체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요. 오늘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은 아니지만 능력, 외모, 경제력 등 뛰어난 존재를 자기 자신의 수준을 인식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굳이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일부러 찾아내는 무한루프에 빠진 사람들. 예컨대 외모 콤플렉스가 그렇습니다. 자기 얼굴이나 몸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녀 상관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굴 하나만 하더라도 얼굴 살이 처져서 싫다, 얼굴이 너무 크다, 피부가 어두워서 마음에 안 든다, 눈이 작아서 별로다, 코가 낮아서 마음에 안 든다, 턱이 길어서 별로다 등등. 얼굴 전체에서부터 눈, 코, 입, 하나하나까지 마음에 안 드는 곳을 꼽자면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이상적인 얼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과 비교하면서 내 얼굴은 별로다,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자기 혐오감이 강화되는 듯 보입니다. 아마 성형을 통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만족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찾는 게임처럼 무한 루프에 빠져 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역사를 거슬러 생각해 보면 원흉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이 등장한 시점부터 인간은 자존감을 떨어뜨릴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내가 이렇게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었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남들 앞에 맨 얼굴을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역사상 적지 않았을 듯합니다. 시대가 흘러 카메라나 비디오가 등장하고 자신의 얼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SNS 시대인 오늘날은 그것이 더욱더 심해져 하루에 몇 번이라도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이렇게 온종일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러다가 셀카로 찍은 얼굴을 바꾸는 사진 보정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했습니다. 한번 보정해 보니 멈출 수 없다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러는 자신조차 보정하지 않은 자신의 얼굴은 못 알아보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단순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향상심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 지나쳐 자기 혐오감과 한 세트가 되면 문제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부정한 나머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기술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요한 페터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에서 괴테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문학가를 지망하는 청년 에커만이 괴테와 이야기하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기록한 이 책을 니체는 무척이나 좋아했고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니체의 사상의 핵심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유소년기에는 전능감으로 넘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즉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슈퍼맨이 된 기분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는 슈퍼맨은 될 수 없구나 하며 현실을 깨닫곤 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이러한 자신감 상실 체험이 늘어나는 한편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스스로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 의식적으로 그 흐름을 끊어주어야 하는데요. 즉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니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자화자찬력을 갈고 닦을 때.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몇 번이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면 됩니다. 칭찬의 포인트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제쳐둡시다. 예를 들면 사진 잘 찍었네. 나 참 센스 있다.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어. 이 노래를 열심히 연습해서 나의 18번으로 만들 거야. 이번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완성도도 높고 특히 이 부분은 정말 잘했어. 난 글 좀 잘 쓰는 것 같아. 이번 달에는 책 5권 읽기 달성.
교양인의 자리에 한 걸음 가까워졌네 라는 식으로 매사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칭찬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화자찬력이 길러지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시절부터 50년 동안 자화자찬을 계속해온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따지면 30대 중반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했고 40이 넘어 처음으로 책이 팔릴 때까지 사회에서 온전히 평가를 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제 자신을 한없이 칭찬해왔지요. 아마 생애 자아자찬의 수를 세자면 2만 번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칭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자화자찬력을 정당화하며 불우한 시절을 견뎌낸 셈입니다. 저는 자화자찬을 적극 권장하지만 여기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갖지 못한 것에 매달리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추구해봐야 허무할 뿐이니까요. 니체도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깊이 파내라. 그 밑에는 샘이 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외치도록 내버려 두라. 아래로 가면 지옥뿐이다. 라고 외치더라도 말이다. 니체 즐거운 학문. 남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나만이 따로 할 일이 있지 않을까. 발밑을 깊이 파보면 거기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니체의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발밑을 파서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금의 인간관계가 시시해불만인 사람은 그래도 이런 인간관계라도 없어지면 외로울지 몰라 라며 마음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빛나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깊이 파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말 한마디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대들 자신을 믿는 것이 좋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남들이 그대들을 믿겠는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거짓을 꾸민다. 니체 전집.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에게 거짓된 자신을 연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에게도 신뢰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할 것. 그대들은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우선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예수가 율법 중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7에서 39절. 사랑하는 순서를 말하자면 우선은 신이고 그 다음은 나 자신과 이웃을 같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므로 신이 사랑의 대상이 될 일은 없지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먼저 너 자신부터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에 대한 사랑과
타자에 대한 사랑을 4개의 좌표축으로 나눈 4개의 구역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니체는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영역에 들어서고 그런 다음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완전히 자기애로만 가득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 또 인간으로서 한 단계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4개의 구역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곳은 자신을 싫어하고 이웃도 싫어하는 좌측 하단의 영역입니다. 최근에는 스스로에게 절망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묻지마 살인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행위로 치닫게 될 위험성을 지닌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 난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며 자포자기하는 데다가 상대가 누구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또 자신을 싫어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우측 하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의존심이 강해집니다. 나는 대단할 게 없는 하찮은 인간이지만 저 사람은 훌륭하다. 훌륭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에게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의존심이 강한 사람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들은 호랑이의 권위를 빌린 여우처럼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의 허수아비가 되지 않고서는 스스로 자존감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술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신은 싫어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쉬운 면이 있지요. 이처럼 의존심이 강해지면 한 인간으로서 자립해 살아갈 힘이 약해집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 과거를 전부 긍정하라. 이 순간을 보라 라고 나는 말을 이었다. 이 순간이라는 문으로부터 하나의 긴 영겁의 길을 뒤를 향해 달리고 있다. 즉, 우리 뒤에는 하나의 영겁이 존재한다. 이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이미 한번 일어나고 행해지지 않았는가.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위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뭔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뒤를 향해 길이 달리고 있다니 과연 무슨 말일까요? 물론 뒤에는 걸어온 길이 있지만 길이란 앞을 향해 뻗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과 똑같은 일이 과거에도 일어났다니 데자뷰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윤회 사상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함께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은 반복된다. 그러니 모든 것을 긍정하라. 시간은 한순간 한순간이 이어져서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시간이 멈춘다면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걸어온 길이 보일 것입니다. 니체는 그 길을 영겁, 즉 똑같은 일이 무한히 반복되는 기나긴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뒤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경로를 거쳐 여기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딘가에서 우연히 만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도 어디선가 우연히 만난 그들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길은 점점 뒤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인류의 기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득할 만큼 많은 조상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지금의 나 자신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모든 것을 긍정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을 살짝만 바꾸면 더 이상 지금의 내가 아니게 됩니다. 니츠가 말하는 우리들 뒤에는 하나의 영겁이 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 지금과 똑같은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은 자신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든 조상의 활동들이 몇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DNA의 모든 과거가 새겨져 이어져 왔다. 그러니 과거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은 제쳐두고 니체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쁨도 고통도 슬픔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되풀이 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긍정하고 강하고 단단한 인생을 살아가라.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어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는 니체의 이 메시지를 떠올려 보세요. 삶을 향한 의욕이 샘솟을 테니까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영혼이므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적 없나요? 예를 들면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이성을 만나고 과감하게 고백했더니 상대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 태어난 건가 싶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한 순간, 직장에서 성과를 올린 순간, 감동적인 책이나 영화, 무대, 미술작품을 만난 순간, 동경하던 곳을 여행하는 순간, 상사에게 칭찬을 받는 순간, 맛있는 것을 먹는 순간처럼 살아오길 잘했다, 태어나길 잘했다라며 진심으로 기뻐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처럼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면 자신의 인생을 형성하는 한순간 한순간을 전부 긍정하게 됩니다. 바로 니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존감이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긍정감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고통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다가올 다사다난한 인생을 긍정하는 일입니다. 니체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니얼리즘 허무주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목표를 향해 살아갈 힘을 상실한다. 그저 빙글빙글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갈 뿐이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니체는 그런 삶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이 영혼이 되풀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겁, 영혼 획이라고 부르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간을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삶을 산다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또 한번 힘내보자 라며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죽음. 죽을 때도 거기에는 그대들의 정신과 그대들의 덕이 환하게 불타올라야 한다. 대지를 감싸는 석양처럼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의 죽음은 실패한 것이다.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향해 체력도 정신력도 외모도 모든 것이 쇠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라투스트라가 말하는 죽음은 실로 멋지다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정신과 덕이 대지를 감싸는 석양처럼 환하게 불타오르다니 이보다 멋진 죽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죽음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각오. 예로부터 종교와 철학은 죽음에 관한 다양한 사고관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죽은 뒤 신자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저세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세상은 지옥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못한 벌거벗은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누구 하나 차별 없이 똑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신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최후의 심판이지요. 이를 통해 선인은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고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는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인간의 혼은 다시 태어나면서 육도라는 6개의 세계를 빙글빙글 돈다는 윤회 사상을 설파합니다. 어느 세계에서 다시 태어날지는 전생의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것이 천계이고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지옥계입니다. 하지만 덕을 쌓고 윤회를 초월하면 정토라는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나 불교 모두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극락, 정토 등의 멋진 장소로 갈 가능성이 있다니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종교가 여러 형태로 제안하는 피안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죽을 때 정신과 덕이 환하게 불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니체는 죽는 것이 두렵다,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싫다며 고민하거나 죽으면 극락에 가고 싶다고 바랄 틈이 있다면 인생을 더욱 충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 살아있는 한 스스로가 지향하는 바를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멋진 죽음의 순간의 세계를 만들어내라 라고 조언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잘 살라 라는 말입니다. 또 차라투스트라는 스스로가 바라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 나의 죽음을 접하고 덕분에 드디어 대지에 대한 사랑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죽고 싶다. 나는 다시금 대지의 일부가 되어 나를 낳은 이 어머니의 품에서 안정을 얻고 싶다. 실로 차라투스트라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공을 던졌다. 자, 그대들 보시오. 내 목적의 상속자가 되어라. 그대들을 향해 나는 황금빛 공을 던지리니. 하늘의 밀과 마찬가지로 차라투스트라 역시 자신이 죽은 후에도 후세 사람들이 뜻을 이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죽음은 실패한 것이 된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힘의 의지. 생이 있는 곳에 의지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의지가 아니니 나는 그대에게 가르치노라. 그것은 힘의 의지다.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힘의 의지라는 말은 니체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앞서 삶이 있는 곳에만 의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삶이 없는 곳에는 의지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돌이나 바위, 모래 같은 것에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성장하고 싶다거나 살고 싶다는 의지를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물의 경우 길가에 피어있는 잡초라 할지라도 분명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등을 곧게 펴고 땅속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를 뚫고 싹을 틔우고 꽃가루를 바람에 날리거나 곤충이 옮기도록 하면서 자손을 번성시킵니다. 이런 모든 활동에서 살기 위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생물을 살펴볼까요? 기린은 숲에서 초원으로 나온 뒤로 몸을 숙이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또 다른 동물에게는 닿지 않는 높은 곳의 나뭇잎을 먼저 먹을 수 있도록 기나긴 시간에 걸쳐 목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목이 짧은 기린은 생존에 불리하므로 멸종하고 환경에 적응해 돌연변이를 거듭하면서 긴 목을 획득한 기린은 살아남았습니다. 목이 긴 기린에게는 생존에 가능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식물은 모두 기린과 마찬가지로 계속 변화하는 지구 환경에 적응하면서 돌연변이를 통해 진화를 거듭해온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생물에 삶의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니체는 삶의 의지뿐만 아니라 힘의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힘의 의지를 실감해보는 방법. 앞서 소개한 니체의 말 바로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욕망할 리가 없다. 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더욱 존재와 생존을 욕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당연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미 존재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필요도 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삶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강한 힘을 원하는 힘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체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기력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실은 힘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법도 합니다. 여기에 힘의 의지를 조금 더 의식하면 신기하게도 힘의 의지를 여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스스로 의지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말이지요.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가령 예뻐지고 싶거나 멋있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됨으로써 이성에게 인기를 얻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이성운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기업에서 근무하고 싶거나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입신양명을 통해 조직과 사회에서 발언력을 획득하고 리더로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다며 음식 욕심을 가진 사람은 튼튼한 육체를 갖게 되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욕구든 말도 안 되게 엉뚱한 욕심이든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 힘의 의지로 이어집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도 다소나마 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았나요? 욕심을 갖는 것이 좋다. 현실에서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힘이 빠집니다. 특히 종교에서 금욕을 권장하는 가르침을 접하면 최악의 경우 살아있는 동안 실제로 아무것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붓다를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버려라 내려놓아라 라고 하니 더러는 근본적으로 살아갈 기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붓다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말해 조금 그렇지만 붓다는 왕자로 태어났고 젊어서 결혼해 가족도 있고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가 손에 들어오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의지로 버리는 것이니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을 테지요. 이런 부분이 일반인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욕심이 과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삶에 대한 의욕을 어느 정도 발휘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을 신에게 바치는 정신을 바탕으로 근면하게 일하는 동시에 금욕을 추구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 사치하기 위해 낭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건가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어쩌면 삶에 대한 의지마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욕심, 다시 말하면 힘의 의지를 자기 안에서 느낄 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니체는 사람이 본래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억압하는 행위에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능력을 키우고 싶고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의욕적인 사람에게 신 앞에서 그렇게 욕심을 드러내는 것은 불손하다라며 행동을 제한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지요. 또 모난 돌이 정맞는다까지는 아니지만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를 질투해 발목을 잡거나 견제하는 사람들도 매우 혐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기존날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고등이 깜빡이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고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에 마음고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눈치전제, 게다가 온갖 인간관계까지 열심과 열정을 불태우지만 마음은 곧 지치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약해질수록 쉽게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주 상처받습니다. 뭐 하나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헤어나오기 힘든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렇듯 정신과 감정이 자꾸만 소모될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과 열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약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더 강한 나를 만드는 마음혁명, 약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책은 피곤한 인간관계, 무모하고도 강요된 열정에 치여 좌절감에 빠지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지는 마음의 법칙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감성에 솔직해지면 자신을 둘러싼 일, 인간관계, 인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며 분명하게 거절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단호하게 그만둘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다운 삶을 살 때 스스로 빛이 나고 그러면 그 자신이 주위를 비출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해지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다양한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왠지 꺼려지는 사람도 있고 내게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고 무작정 싫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싫어하는 행동만 하는 사람, 싫어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야말로 고통의 씨앗이겠지요. 직장인 A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문제아가 하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에게 휘둘리죠. 사소한 일로 상사에게 반항하고 사내 규칙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기 일쑤입니다.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말만 하고요. 아마도 A는 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에 반해 같은 직장에 다니는 B는 그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의견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과제를 발견하는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아직 전달 방식이 조금 미숙하긴 하나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동일한 임무를 두고 A와 B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상사에게 반항한다거나 사내 규칙을 어긴다는 점을 들어 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B는 상사에 대한 반항도 사내 규칙을 어기는 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뚜렷하다, 과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그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씨앗은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른다. 동일한 인물인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문제로 보기도 하고 전혀 문제 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사실 그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느낀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에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싫거나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당신 주위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문제의 씨앗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뿐이다. 바로 앞에서 문제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라고 느낀 사람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문제라고 느끼는 것일까요? 한 여성이 내가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는 직장에 싫어하는 선배가 있어요 하고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니 그 선배가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저희 후배들에게 떠넘겨요. 바쁜 시기에도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배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늘 안절부절 못한다니까요. 분명 어느 직장이든 이 선배 같은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녀가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는 선배와 가치관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비록 싫어하는 일이라도 많은 양의 일이라도 꾹 참고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일도 많은 양의 일도 참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배는 싫어하는 일이나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일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배 때문에 애가 타고 화가 납니다. 흔히 공무원은 복지부동하다고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위에 싫어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공무원에게 화가 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편한 일을 하며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러한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는 일을 고되게 하면서도 적은 월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일은 힘든 것이며 편하게 월급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는 가치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공무원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결국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화가 나고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싫은 이유와 나의 가치관을 점검해 보기.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은 시간 개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조바심이 납니다. 상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상사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사람은 적당히 일하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만일 직장이나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 조바심 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은 어디가 다를까를 생각해 봅시다. 가치관의 어떤 부분이 달라서 불만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 답은 당신이 완고하게 지키고 있는 가치관에 있습니다. 나는 싫어하는 일도 참고 하는데 그 사람은 좋아하는 일만 한다. 싫어하는 일도 참고 해내야 한다. 참지 않고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은 교활하기 때문이다. 분명 이런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혹시 사실은 부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배운 생각이라면 고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사건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앞의 사건이나 사람을 자기의 가치관에 비추어 보고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문제로 여기는 가치관은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바쁜 후배에게 일을 떠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바쁜 후배에게 일을 떠맡겨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은 언젠가 어딘가에서 습득된 것입니다. 후배에게 일을 떠맡기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바쁜데도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넘기지 않고 노력하여 크게 칭찬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일을 후배에게 떠넘기는 인간은 최악이라고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타인에게 칭찬을 받고 꾸지람을 듣고 바보 취급을 당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지금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결과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는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저 사람은 이상하다, 교활하다, 틀렸다, 이 사람은 불편하다, 싫다 하는 식으로 눈앞의 사람을 재단하고는 합니다. 물론 지금의 가치관을 가지고도 인간관계에 지장이 없다면 그대로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치관으로 인해 항상 특정 인물에게 조바심이 나거나
거북한 감정을 느껴 괴롭다면, 즉 문제가 된다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큰 변화라도 그 시작은 한 걸음부터다. 이처럼 싫어하는 사람이나 거북한 사람이 있다면,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현재 자신을 괴롭히는 가치관을 바꿔보길 권장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가치관에 변화를 주기 위해 이것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면 그건 무리예요.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어째서 무리인가요? 하고 물으면 예전에도 같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잘 안 됐어요. 라고 답합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여러 번 해보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 역시도 똑같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트레이닝을 받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강사에게 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 마시세요 라는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 2리터라고 그걸 어떻게 마셔 하며 여러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한참 상담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면 어떻게, 영화를 여유 있게 볼 수 없잖아. 장시간 차를 타기라도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별의별 이유가 다 동원되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여러 차례 물 마시기 과제에 도전해 보았지만 결국 실패한 경험도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다이어트 트레이너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이 지금도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절대무리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언제까지고 해낼 수 없습니다.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뭐야, 내가 내 남자에게 느끼는 애로사항을 나 자신이 그대로 하고 있었잖아. 큰 반성을 한 나는 하루 2리터 물 마시기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노력하면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내 남자에게 단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단숨에 바꾸려 하지 말고 우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순간 상대가 변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므로 나의 가치관을 바꿔보자는 말을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고 자신은 옳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지각을 밥 먹듯 하는 사람, 업무와 관련된 거짓말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뿐더러 진행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보면 지각해서는 안 돼. 일에 관해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어. 방해되는 행동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무슨 수를 써도 변하지 않잖아 하고 화를 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꿈쩍도 않는 바위를 옮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지나가려는 길에 큰 바위가 놓여 있습니다. 그 바위가 방해가 되니 옮기려 합니다. 두드려도 보고 타일러도 봅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생각도 해보지만
바위가 움직일 리 없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다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꿈쩍도 않잖아 라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꿈쩍 않는 바위를 굳이 옮기려 하지 마라.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눈앞에 두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피해가라고 말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바위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요. 눈앞의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돌아가거나 기어 올라서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어째서 내가 멀리 돌아가야 하지?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바위 쪽이야 라며 자신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길을 막고 있는 바위가 문제니 바위가 움직여야 한다며 상대방이 변화하기만을 촉구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후배가 꿈쩍할 생각도 안 하지 뭐야. 변하려고 하지 않아. 상사가 유지부동이야. 변할 여지가 전혀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른 방법은 찾지 않고 바위가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세요. 인간관계에 애를 먹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 이처럼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이 바뀌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심리 상담사 일을 시작했을 때는 나는 내담자에게 바위가 움직여주길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자주 받곤 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사고방식을 절대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행으로 옮기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변하면 상대도 변하지 않을까요? 라고 조언해도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조바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나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선생님. 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더욱 절실하게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꿈쩍도 않는 바위를 움직이려 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길 바라는 사람을 내가 열심히 변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나는 내담자를 움직이려는 시도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내담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 자신을 애먹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변화시키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변화가 찾아옵니다. 일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확실한 대답을 들으려 하지 말자. 지각을 개선하려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놀랍게도 상대가 변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은 후하고 날려버려라. 주위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하고 피하게 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 바로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도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랄까, 싫어하는 사람과 거북한 사람으로 나뉜다거나 할까요? 싫어하는 사람과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접촉하지 않으려 합니다. 공격도 하지 않고 험담도 하지 않으려 주의하지요. 그렇지만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상대하지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와 마주치게 되고
그럴수록 싫어하는 감정이 더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자고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떠올리고 마는 게 인간입니다. 예컨대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핑크색 깨를 상상하지 마시오.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을 떠올리지 마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결국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 마시오와 같은 말을 부정 명령이라 하는데 의도와 반대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화장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휴지를 버리지 마시오. 한 발 앞으로 등에 긁기가 최근에는 항상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휴지를 버리지 마시오라고 하면 휴지 버리는 장면을 생각하는 반면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사용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머릿속에서 지우는 방법.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나 거북한 사람,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 저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 그 문제를 무시하자고 생각하면 반대로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면 우선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무작정 무시하는 대신 긍정적인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쪽을 바라보세요. 그런데도 거북한 사람이 계속 떠오를 경우에도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후 하고 불어서 날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얼굴을 향해 후, 다시 떠오르면 다시 후, 또 떠오르면 또 후 하고 날려 버립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떠오른다. 그러면 실제로 소리내어 말합니다. 후, 집으로 돌아가. 얼핏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계속 생각난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깨진 유리창에 관한 이야기인데 미국 뉴욕 지하철의 치안이 극도로 불안했을 때 이 이론을 활용해 치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마을에 유리창이 깨진 차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차는 함부로 해도 좋다고 간주해 점차 차를 훼손했고 결국은 주변의 치안마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뉴욕 지하철은 이 상황을 반대로 적용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하철 곳곳에 낙서를 지우고 쓰레기를 없애서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지하철은 소중하게 이용해야 하는 곳이라는 의식을 고양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그토록 불안했던 치안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왜 유독 내게만 나쁜 일이 자주 일어날까? 우리의 마음도 깨진 유리창과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을 결함이 있다, 부족하다, 그러므로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깨진 유리창이 되어 버립니다. 내 마음이 깨진 유리창이 되고 나면 어차피 깨져버렸는데 하고 자신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분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자신의 물건을 하찮게 취급하지요.
나아가 자신의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파트너나 친구에게 예의 없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무시하거나 바보 취급을 하고 거칠게 대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구 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함으로 주변 사람마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치안이 점차 악화되어 갑니다. 이때 마음속의 경찰이 출동합니다. 권력과 정의로 마음의 치안을 지키려 합니다. 정의라는 무게와 법률을 내세워 우격다짐으로 마음의 치안을 지키려 하지만 그것은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그저 계속해서 불리한 일, 화가 나는 일,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만 일어날 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인정을 받으려 분발해 실적을 올려도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데 주변 사람이 과연 당신을 존중할까요? 그렇다면 마음의 치안을 다잡고 평화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깨진 유리창, 즉 깨진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차피 나란 사람은 하고 스스로를 나쁘게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주변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순화하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자신이 좋아하는 가구를 배치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해 보세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돈과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위안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때는 우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서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는 말, 아, 그렇군요.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신입이 지각을 해 용서할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짓이만 하고 자기 일도 부하에게 떠넘기는 상사는 인정할 수 없어. 싫어하는 사람, 대하기 힘든 사람뿐만 아니라 평소 잘 지내는 상사, 후배, 동료, 거래처 직원, 가족이라 해도 그 사람의 어느 한 부분만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기 마련이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받아들이기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타인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게도 이 과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인 사이토 이토리씨가 던진 한마디를 계기로 지금은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정말이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찬성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 그러는 게 무리도 아니야.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지? 이쯤에서 그만 자백하지. 라고 추궁해봐야 범죄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모님도 선생님도 늘 화를 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화내는 모습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어느새 그 모습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옆에서 화를 내는 정도로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 범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군.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자네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그렇군, 알겠네. 자네는 나면서부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군. 나도 범죄자를 쭉 지켜본 사람이야. 나면서부터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수사관이 범죄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범죄자도 어차피 털어놓을 바에야 이 사람이 좋겠군 하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조차 이럴진데 하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는 수용의 힘. 상대방이 나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나는 옳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며 노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대로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어쩔 수 없지요. 무리도 아니에요. 라는 의미에서요. 후배가 중요한 회의에 지각하더라도 어제 과음한 탓도 있겠지. 일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길 수 있는 법이지 라는 의미로 아, 그렇군 하고 한마디 해 보십시오.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일을 떠넘기는 상사에게도 아, 그렇군요 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렇군요. 바쁘기도 하고 업무 중압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군요 라는 의미로 아, 그렇군요 라고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눈앞의 일과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 되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의미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회사나 가정에서 누군가 용서하기 힘든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될 때 아, 그렇군요 라는 한마디로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분명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타인을 용서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게 해주는 마법 같은 말, 아, 그렇군요를 자신에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역시 심리 상담을 할 때 많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간혹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중요한 일인데 미적거리며 뒤로 밀어놨다가 늦어버렸을 때, 초조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털어놨는데 막상 상대방에게 아, 낭패군이란 말을 들었을 때 등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에게도 그렇군 하고 말해보세요. 나라고 완벽한 사람일 리 없으니 쓸데없는 일을 하거나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고 머리를 쥐어뜯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아, 그렇군.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재단하기 앞서 우선 그렇군 저질러버리고 말았네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후배에게 화내지 말자고 막 마음 먹었는데 결국 화를 내고 말았을 때 그렇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나 보군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 수용이 중요합니다. 그렇군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바로 닫혀있던 마음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힘이 들 때, 끝도 없이 기분이 가라앉을 때,
자신에게 그렇군이라고 속삭이면서 마음을 활짝 여세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말고 온전히 내보이세요. 그렇군.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이 한마디를 해보세요. 그렇군. 망쳐버렸네. 자, 다음에는 분발하자 하고 말입니다. 근심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말. 뭐 어때? 누구에게나 마음속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무래도 떨쳐버리기 힘들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나 환경을 저주하면서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아 비관하거나 피해의식을 갖고는 합니다. 여기에 그런 고민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마법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심리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혼자만의 사고에서 벗어났다. 고민이 더 이상 고민이 아니다. 고민이 해결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뭐 어때? 네, 아주 간단하지요. 뭐 어때는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집착을 날려주는 마법의 언어입니다.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뭐 어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는 사람이 앞으로 뭐 어때라는 말을 버릇처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났을 때, 포기할 수 없을 때, 실패했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내뱉듯이 말해도 좋고 하늘을 보며 크게 소리쳐도 좋습니다. 실제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일단 말해보세요. 뭐 어때라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말해보세요. 큰 실패도 용서할 수 없는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실수에도 속이 뒤집히는 일에도 이 세상이 끝나버릴 것만 같은 절망에도 무엇 하나 잘 되는 일이 없는 자신에게도 뭐 어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가지면 100가지 모두에 뭐 어때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한 번에서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2번, 3번 소리를 내서 말해보세요. 자, 지금 한번 말해보세요. 뭐 어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일어났을 때, 단지 작은 목소리로 뭐 어때? 라고 말해보세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좀 더 크게 뭐 어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양쪽 무릎에 손을 얹고 토해내듯이 뭐 어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두 쏟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볍게 뭐 어때? 합니다. 또 하나의 실천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체를 젖히고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켜듯이 하면서 뭐 어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적극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약해지지 않는 마음을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 마음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 약해지지 않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마음이 소모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 마음이 소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좋아해. 이처럼 솔직히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도와주었으면, 인정해 주었으면, 이처럼 진짜로 희망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솔직한 욕구를 누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재미없다고 말하고 싶어, 권하고 싶어, 먹고 싶어. 이처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대로의 자기 소망을 잊고 지내지는 않나요? 당신은 매일 속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꾹 참고 있습니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얼마나 숨기고 있습니까? 말, 감정을 속으로 삼킬 때마다 내 안에서는 인내가 발휘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이것이 마음을 소모시키는 원리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나도 지금까지 줄고 참아왔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항상 미소를 짓고,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싫어하는 일도 꾹 참으며 진행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모두 소모되어 버렸습니다. 설사 상대에게 미움을 사도, 상대가 화를 내도, 자신이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말할 용기만이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솔직한 자기 모습이 인생도 세상도 바꾼다. 솔직한 모습이 자기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하세요. 분명하게 밝히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해 주세요. 하지 말아 주세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 비로소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기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 비로소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참기만 할 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서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솔직하게 말하기를 너무 회피만 해 왔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바뀌고,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